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정말 되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요 풍전 등화와 같습니다. 북한의 눈치나 보면서 북한의 비위나 맞추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드글드글 국민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좀 장소를 바꿨더니만 네. 평소랑 달리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네. 장소를 바꾼 게 아니라 그 뒤에 좀 걸려 있는 거.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라기보다도 네. 이 서재에 이제 책꽂이. 예. 그래서 이제 좀 네.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는 뭐 불온서적 같은 건 없죠. 아, 근데 꼭 브론즈에 보다도 네. 주로 정치 사회학 책이 많죠. 또 제가. 좌파들이 또 읽어봤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또 자기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글 쓰시는 분들. 예, 그러면. 대부분은 그런데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 책을 쭉 보시다가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또 특별 시간을 만들어서 네.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데 예. 지금은 무조건 피정만 보면 됩니다. 아, 피정 네. 주문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는 네. 북한에다가 네. 북한 인권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건 뭐 도둑놈한테 네. 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참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정말로 기이한 사건이 지금 예. 터지고 나왔는데 그렇죠. 터질 것이 너무 늦게 터져 나왔다. 음. 너무 늦게 터져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7년 11월에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즈음에 대한민국 청와대에 모였던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안보실장,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찬성할 것이냐 기권할 것이냐를 갖고 논의하다가 예.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 네? 이것을 찬성해야 될까요? 기권해야 될까요?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그 과정을 주도했다는 거죠. 그거 이제 소위 말하는 당시에 송민순 외교부 장관의 최근 회고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건데, 예.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받아들인 저희 입장에서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예. 윤창중이라는 윤창중 칼럼 세상의 정치 칼럼니스트가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을 상대로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을 향해서 문재인만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응?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예. 파멸의 길에 접어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거의 확실합니다라고 제가 호소했던 그 배경과 그대로 일맥상통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놀라지 않고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문재인은 바로 그러한 반대한민국적 인물이었다.
반대한민국적 인물이었다. 그것을 나타난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지. 예. 제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만, 네. 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말 피를 토하듯이 그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앞장서서 제가 갈파를 했느냐, 네. 역설을 했느냐. 그것을, 그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송민순 씨의 회고록이. 그러면 송민순 씨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또 잘 알고 있는데. 아,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사건에 그렇죠. 송민순 씨의 어떤 그 인간관계라든가 네. 성격이라든가 그동안의 행적, 그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일종의 문재인 씨에 대해서 이제 배신을 한 건데. 네. 배신이 네.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 사이에서는 그들 사이에서 있었던 비밀을 밖으로 지금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지금 이것을 무슨 형사 고발하겠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본질이 중요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문재인의 그 친북적인 치부, 예. 그 친북적인 치부를 지금 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같이 패거리 속에서 네. 같이 회의를 한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그렇죠. 뭐 누구도 모르는, 몇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네. 송민순 외교부 장관, 네. 김만복 국정원장, 그 다음에 안보실장, 네 사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담당하는 비서관, 뭐 이 정도밖에 손 안에 몇 사람밖에 모르는 건데, 네. 그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찬성을 할 것이냐, 기권할 것이냐, 찬성해도 좋을까요, 기권해도 좋을까요, 기권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 네. 이것을 주도했던 그 문재인 씨의 그 친북적 행태. 네. 그 친북적 행태를 지금 송민순 씨가 지금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송민순 씨가 거짓말할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왜 그러냐면 송민순 씨는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아하, 그러고도 남을 사람. 네, 제가 1980년대 초반에 외무부, 당시 외무부, 지금 외교부죠. 네. 그 외교부를 출입했던 기자인데, 그때 그 송민순 씨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고 시절에 네. 외교부에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외교는 미국을 중시해야 된다는 이른바 친미파가 있습니다. 네. 이걸 소위 말하는 워싱턴 클럽, 이른바 워싱턴 마피아라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니다, 일본 간의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소위 말하는 도쿄 클럽, 도쿄 마피아가 있어요. 네. 외교부 안에 큰 그 클럽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소위 말하는 워싱턴 클럽과 도쿄 클럽, 워싱턴 마피아와 소위 말하는 친미파와 친일파,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이 친미파 안에서 유달리 친미적 행태를 보인 사람이 송민순 씨였어요. 소위 말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그래도 또 어떻게. 이 양반이 소위 말하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소위 말하는 친북 반미 정권, 반미 좌파 정권이 들어오니까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뭐라 하냐면, 미국은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킨 나라다. 완전히 미국을 무슨 전쟁 국가, 예?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의 운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맡길 수 없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표변하고 하루아침에 대변신한 사람이에요. 이야, 대단한데요, 이분. 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소위 말한 좌파 정권에서 10년 동안 이 양반이 승승장구를 했는데 네. 지금은 우파 정권이에요. 네. 우파 정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서 가지고 문재인 씨가 보였던 소위 말하는 친북적 행태에 대해서 네. 이실직고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 선언 아닌가요? 예, 밖으로 말하면 양심 선언도 될 수가 있고, 바꿔 말하면 문재인 씨가 빼도 박지도 못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좀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증거를 좀 자기 회고록에 좀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네? 출세를 위해서 네. 그 반미를 살짝 드러낸 부분은 보이지만 네. 지금 발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심 선언, 자기 고백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이게 소위 문재인 씨의 최대 약점의 하나를 지금 공개한 건데, 예. 지금 이 문제가 커지니까 손민수 씨는 변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500페이지의 회고를 썼는데 그 중에 8페이지가 이렇게 문제일 줄 몰랐다 그러는데, 그건 내가 볼 때 거짓말이죠. 8페이지 때문에 책이 많이 팔릴 거예요. 네, 직업외교관이, 직업외교관이 자기가 말한 그 자기가 쓴 그 대목이 엄청난 그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비겁한 변명이고, 네? 수사. 네, 외교적 수사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억하심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재인 씨는 지금 송민순 씨로부터 결정적인 한 방을 지금 결정적인 가격을 당한 거죠. 네. 네, 네. 문재인이 어떻게 보면은 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길을 걷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 네, 네. 반대한민국적이다. 더 나가서는 예.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박문진 이사장인 네. 고영주 이사장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11가지 논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가 문재인의 이 정신상태, 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위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좀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012년에 제가 그 대선 과정에서 네. 한 언론인으로서 중대 결단을 내려야겠다. 이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예. 제 나름대로의 중대 결단을 내려야겠다 생각해서 네. 제가 30여 년 동안 언론계에서 쌓았던 저의 경험이나 내공, 또 정치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취득하게 된, 제가 참 축적하게 된 저희 경험과 내공을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는데 제가 다 쏟아부었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닙니다. 와우. 저는 제가 이것이 결코 부끄러운 저의 과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죠.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죠. 네. 저는 그래서 제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글과 방송을 통해서 저는 정말 제가 갖고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저지해야겠다. 예. 라는 제 나름대로의 결단을 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저를 매도하냐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문재인 후보는 반대한민국적인 인물이다. 네. 이 반대한민국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예. 이렇게 저는 분명히 제 글과 방송을 통해서 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좌파에서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은 반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반대한민국적 세력이라고 제가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이렇게 저를 몰아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인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이 되니까 예. 제가 2012년에 썼던 그 글을 끄집어내가지고 맞아요. 그때 네. 공격을 했습니다. 정말 민주당의 박용진 당시 대변인 그 국회의원 됐죠. 예. 그 박용진 씨가 매일 성명서를 내가지고 소위 말하는 윤창중이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은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했다. 이렇게 소위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제가 몰아붙였다. 이렇게 저를 이제 매도하는데 예. 제가 공인의 입장에서 그게 아니다. 무슨 소리냐라고 저 개인적인 문제를 변명할 수 없는 참으로 참 억울하면서도 말이죠. 자제할 수밖에 없는 참 인내의 세월이었어요. 아니, 뭐 바른 말 네? 하신 건데. 그리고 또 예.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 뭡니까? 그야말로 오랜 기간 여권에 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정치적 창녀다. 네? 아니 정치적 창녀라는 표현은요 정치학 용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송두리째 버리고 소위 말하는 변절하는 정치적 행태를 갖고서 정치적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좌파 소위 말하는 평론가 좌파 세력에서는 이걸 막말이라고 말이죠. 제가 청와대 대변인 지금까지도 저를 소위 말하는 막말이나 해야 되는 무슨 저질 인간으로 저를 매도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소위 말하는 수십 년 동안 여권에서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고 향유할 대로 향유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문재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줄줄이 날아가는 것. 이녀준 같은 사람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건 정치적 창녀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치 칼럼니스트가 있어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잡힐 수 있는 것이고 함부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정치 권력을 분화방처럼 날아가는 행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참여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무슨 누굴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옹호에도 있고 네. 행태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 자꾸 퍼다 주려고 그러고 북한에 네. 비유나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또 뭐라 그럴까요? 이것도 뒤에다 그런 말 붙여갖고 하나 만들어 버릴까요? 네. 예. 이거 퍼주기 참여들. 너무 세다. 네, 네.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당시에도 그 문재인과 같은 그러한 소위 말하는 북한에 대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그것도 유엔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찬성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권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그러한 그 이념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물. 그 인물이야말로 저는 반대한민국적 인물이다. 아, 이 반대. 라고 한 건데, 예.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국민을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했다. 소위 말하는 좌파 특유의, 야당 특유의 그 중상모략식 논리 비약. 네? 완전히 이게 그야말로 점프를 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하는 그 중상모략식 논리 비약. 예. 그 바로 논리 비약의 희생이었다, 저는.
아. 네? 그리고 제가 정치적 창렬하고 글과 말을 통해서 방송했을 때에 그때 그 소위 말하는 좌파 정치평론가나 좌파 정치인들이 문제를 삼았어야지. 그때는 전혀 말을 못하다가 저는 그때 소위 말하는 언론 자유의 한계 안에서 제가 표현의 자유를 구가한 거예요. 예. 그 때문에 그때 문제를 삼았어야지 제가 공직에 가니까 과거에 제 칼럼에서 했던 얘기, 방송에 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저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거. 예. 바로 그 소위 말하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도 그대로 당한 거죠. 그렇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야말로 제2의 윤창중인 거예요. 네. 과거에 썼던 글, 과거에 교회에서 간증했던 내용을 거두절미해가지고 한 인간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언론 혁파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사람인데, 제가 문재인의, 소위 문재인 씨의 이념적 정체성을 저는 감히 꿰뚫어보는 입장에서 2012년 6월, 예. 저는 드디어 공격의 타이밍을 저 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2년 6월 소위 말하는 중견 언론인 친목 단체라는 관훈클럽 주제 토론회에서 예. 문재인 씨가 나와가지고 자신의 이념적 실체를 밝히는데 제가 거기서 대통령 문재인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가지고 예. 소위 문재인 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 예. 문재인이 씨가 뭐라고 하냐면 김정일이 연평도를 포격 도발한 지 보름 후인 2010년 12월 6일 날 예. 부산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이를 뭐냐면 노무현이 평양을 찾아가서 김정일과 합의한 14 공동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14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폐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에 무력 도발을 한 게, 포격을 한 게,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14 공동선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포격하고 폭침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문재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윤창중이가 이걸 묵과할 수 있냐 이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묵과할 수 있냐 이거. 야, 이거 뭐, 한마디로 말해서 뭐, 김정은이 기분 나쁘게 하면은, 김정일이죠, 당시에는. 김정일, 그렇죠. 김정은 이 3대 독재 세습 정권 기분 나쁘게 하면은, 미사일 쏴도 되고, 우리 주민 죽여도 되고, 네. 우리 배 폭침시켜도 되고, 사람 납치해도 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이 문재인 말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2년 6월 그 대선이 있던 그해 그 문재인 후보가 관훈클럽에 나왔을 때 제가 조목조목 물어본 거예요. 조목조목 제가 비평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되면은 소위 말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 소위 말하는 퍼주기 정책, 대북 굴욕적인 정책으로 완전히 복귀하게 된다. 그렇죠. 더욱이 제가 2011년 2월 12일 김정일이 연평도를 포격한 지 석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제가 꺼낸 거예요. 네. 거기서 뭘 하겠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웠다고 한 거예요. 조카통일이죠, 조카통일. 이게 무슨 평화통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웠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이거예요. 예? 아니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게 뭡니까? 이게 김일성의 고려연방제인 거예요. 고려연방제죠. 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합의한 6.15 공동선언에 낮은 단계의 통일을 하겠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하자고 합의한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거 일국가 이체제인데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입장인데,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은 대한민국이 거의 공산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는데, 네. 문재인 씨는 뭐냐? 김정일이 연평도를 포격해가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굴욕적인 굴욕을 안겨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게, 소위 말해 김대중 노무현 때는 남북이 평화 통일에 가까운 상태까지 갔고 국가연합이나 말이죠. 낮은 단계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도록 되는데, 이게 이명박 정권이 들어가지고 김대중의 6.15 선언과 노무현의 14 공동선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이를 수 있는 단계가 왔다. 완전 뭐 당시에 김일성, 지금 김정은의 생각하고 똑같네요. 완전히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건 김정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네. 잘 이렇게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제가 갈파했던 거죠. 여기까지. 네네네. 이후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은 그 낮은 단계 연방제, 네. 일국가 이체제, 네.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연쇄살인범과 한 방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 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사실 진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2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부는 말이죠. 여기까지 할 텐데요. 정말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이 정신 상태와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이 국가관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실체의 모습을 알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다가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납니다. 신의 한수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